지방건설의 추락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문제점 발생이 우려됩니다. 경기 침체 이게 제일 크고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상가 공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근입니다. 부산 지역 건설사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미분양 물량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택 수요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인 부산 부동산 상황 긴급하게 점검해 봅니다. 또 안전 불감증입니다. 6명이 숨진 기장, 반란추리, 화재 관련 문제점도 짚어봅니다. 심층토론 오늘은 심각한 건설업과 부동산 산업 상황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합니다. 오윤경 동의대 부동산개발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혜신 솔렉스 마케팅 부산지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9일에 정부가 이 건설업하고 부동산 관련되는 정책들을 발표했잖아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정부 발표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악성 미분양 해소를 하는 방안, 두 번째는 지방건설 투자 활성화 부분인데요. 먼저 지방건설 투자 활성화 방안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부산 진해에서 부산역까지 구간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적극 찬성하고요. 악성 미분양 해소 방안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3,000세대를 정부에서 직접 매입하겠다. 그리고 이런 악성 미분양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이자 혜택을 좀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정책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실효성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 악성 미분양이 총 17,000여 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중에서 3,000세대를 매입하면 이게 수치상으로는 한 17%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83%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소비자들에게 이자 부분의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 83%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 83%를 위한 추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추진 시기나 구체적인 방안 내용들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 침체된 지방 경기 활성화에서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건설업계에서 요구한 지방을 중심으로 한 DSR 규제 그리고 주택에 대한 수요에 직접적인 참여하는 그런 수요자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이 빠졌다라는 점에서는 좀 더 정부가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 건설사가 잇따라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요. 건설사 사정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건설사들이 서울에 있는 건설사다, 부산에 있는 지방에 있는 건설사다, 대형 건설사, 중소형 건설을 막론하고 사실은 지금 회사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산이 특히나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게 사실 숫자상으로도 보면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부산에서 부도 처리된 회사가 6개거든요. 전국에서 29개가 처리가 됐는데 그 중에서 6개면 상당히 큰 숫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장이 어려운 게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부산에 이제 부도가 많이 났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산에서 그만큼 주택시장, 분양시장이 안 좋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또 위험한 그런 회사들도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한 개가 부도가 나면 한 50개 정도의 하도급 업체가 연쇄 부도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사태들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부도 난 기업들 보면은 이전하고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특징을 이야기합니까? 네, 작년에 부도 처리된 건설사의 85%가 지방 업체들로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본다면 과거와는 달리 지역의 영세 업체들뿐만 아니라 중견 업체들, 어느 정도 규모화된 업체들도 이 어려운 국면을 타격하지 못하고 부도 처리가 됐는데요. 우리 부산의 같은 경우에는 신태양 건설이라든지 남은 건설이 작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네, 건설업계가 어려운 특히
특별한 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뭡니까? 있습니까? 이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현장을 단 하나만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몇 개의 현장을 운영을 동시에 하고 또 그 한 현장마다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되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고 그러면 이제 이 자금 부족 사태가 계속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과거와 같은 그런 운영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급할 때 필요한 순간에 자금이 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매우 그 사업체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건설업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시장 침체의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짓고 팔아야 이윤이 나는 건데 아파트가 잘 안 팔린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잘 안 팔리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해하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그로 인해서 또 분양가, 고분양까지 이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을 건설사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라든지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하고 부동산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찮게 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비중이 됩니까? 건설 투자 규모를 보면은 지난해 건설 투자 금액이 약 298조 원 정도 298조 원. 네,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한 해의 GDP의 약 10% 이상 가까이 차지할 크네요. 정도로 높은 네네. 비중인데요. 분명 이런 건설업 활동이 위축이 되면 우리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건설업 부진은 일자리 창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이 건설업에 고용된 인원이 약 13만 명 정도 됐는데요. 좀 더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좋았었던 2년 전에 약 17만 6천 명 대비해서는 4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이 건설업에서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 아까 우리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이제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분양이 안 되고 하면은 경제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굉장히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들어본다면 어떻게? 고용이 거의 200만 명 정도가 한 해에 건설업에 종사를 하는데 그러면 3인 기준으로 하면 600만 명 정도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하면 10%가 넘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건설업에 종사해서 그런 어떤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이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지방에서 소규모 이제 업체들 중심으로 이제 이런 위기가 커져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더 심각해지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단순하게 지방 경제, 부산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를 넘어서서 한국 경제 자체에 이제 위험한 수준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분명히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환율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데요. 이런 부분도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건설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논의가 되고 있는 전국에 대한 불안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불안한 전국 속에서는 매수 심리에 대한 위축이 다시 또 경제 침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택에 대한 공급 방안들을 임기 내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고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내놓았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주택에 대한 공급 부족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단순 명확하거든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 해결되면 경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면 내수 진작되고 수출 늘어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경기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다 경제 문제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계엄정국도 이야기하죠. 탄핵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람들 그다음에 또 정치권의 모든 관심들이 그런 탄핵 심판이나 이런 곳에 다 집중이 되니까 정작 중요한 지금 경제 정책이라든지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논의할 사람들도 별로 없고 분위기도 형성이 안 돼 있다. 그런 점에서 빨리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전환이 돼서 경제에 좀 집중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데 그거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이번에 2월 19일에 이러한 부동산 대책처럼 조금 지방 중심으로 하는 대책 또는 지역 맞춤
맞춤형 대책들이 정부 주도보다는 지방 부산시 주도로 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온다면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세밀한 접근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 이제 시민들이 주목하는 일이 있었는데 백화점 없어진 자리에 아파트나 뭐 주상복합이 맞습니다. 지어진다는데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게 이게 부산만의 현상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런 대형마트들이 이제 이렇게 폐점을 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국적인 추세인데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에 5개의 대형마트가 폐점을 하였고 그 부지에는 주상복합이 지금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소비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매출이 부진하였고요. 또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마트들이 있는 부지는 입지 경쟁력이 좋다 보니까 이런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보다는 좀 더 높은 용적률로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여집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그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주거 시설이 아닌 다른 대안은 없다 이런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그렇죠. 없죠. 허용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짓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 기능적인 측면 또는 그 주거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 지역에서는 여러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으로써 살아가는 거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쾌적성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다 아파트로 대체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운동장이 없어지면 거기 또 아파트를 생긴다더라. 또 공장이 없어지면 또 아파트가 생긴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과연 이렇게 아파트만 계속 짓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뭔가 어떤 개선책들, 보완책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그동안 누렸던 조합원의 혜택이라든지 분양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 요인은 줄어든 반면에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들이 더 많이 증대됐다는 측면에서 건설사 나름대로 사업을 다각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우고 업무 영역을 키워야 될 거고요. 정부에서도 이 건설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부산도 미분양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미분양 지금 4,000세대가 넘고요. 가장 많았을 때는 5,000세대도 이미 넘었었죠. 근데 이제 미분양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께서 집을 거의 사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 새 아파트들을.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일 크겠죠. 주택이라는 게 사실 이제 거주의 개념이 상당히 크지만 그 자산의 개념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을 살 때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집들을 사고 싶어 하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나중에 떨어질까 봐, 손해볼까 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사는 분들이 작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가죠. 지금 분양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전용 84, 34평 전용 84 아파트가 지금 부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8억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은 뭐 4억대, 5억대 정도 하거든요.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는 거죠. 네,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은 우리 부산에 지금 미분양 주택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면적 기준으로는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부산의 미분양 주택이 1,000호 정도, 2021년 정도였었습니다. 1,000호 정도 미만이었을 때는 이 해당 면적의 비중이 300호 미만으로 30%가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약 2,700호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체 미분양의 60%를 차지하면서 미분양 증가의 주요 평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평형대는 건설사들이 전력적으로 공급을 하는 주요 상품인데 이게 시장에서 이제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 팔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고분양가인데 시장이 한참 좋을 때
고급화 전략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른 지역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앞세워서 고가 아파트들을 내놓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우리 부산의 미분양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한시적으로 DSR을 완화한다 이런 건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 능력에 대한 대출 한도를 40%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러한 DSR이 완화가 된다 하면은 대출 한도에 대한 증가와 함께 구매력 향상, 이 구매력이 향상되려면 결과적으로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 대한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건설 경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게 지방의 DSR 규제 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금융당국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금융당국은 얼마 전에 그 금융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죠. 예, 지방 DSR 완화는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실효성과 정책 신뢰성을 놓고 보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내놓겠다. 뭐 사실 이야기하면은 DSR 완화 당분간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네. 경제 위기 지금 지속되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늘어나는 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뭐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뭐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어려운 게 마찬가지고 어떤 해결책의 하나겠죠. 저는 DSR 완화가 어떤 지방 미분양 또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뭐 핵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걸음, 첫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방법들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단추를 이제 끼우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하는가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 대출이 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는 거라도 좀 열어주자. 그래야 다음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출이 안 된다? 아예 집을 살 수 있는 시작 포인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면 한편 또 인기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부산 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의 원인이 고분양가인데요. 이로 인해서 신규로 공급되는 지역, 비록 주거 선호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 고분양가로 인해서 미분양이 나옵니다. 단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미분양에 대한 해소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기 있는 주거 선호 지역의 미분양에 대한 해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양 초기에는 분양가가 이제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비선호 지역에서의 분양가가 더 비싸게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당초 처음에 이제 공급되었던 분양가가 싸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주거 선호 지역,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재평가에 대한 인식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를 본다면은 지난 4월에 미분양 주택 수가 약 1,200건을 웃돌았는데 12월 말경에 한 267건으로 크게 감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별 양극화와 함께 이러한 미분양 해소 속도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아파트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단지, 손해볼 가능성이 낮은 단지를 많이 따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단지들은 결국 대단지 아파트들, 브랜드 아파트들, 그다음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바다 조망이라든지 이런 입지적 강점들을 확실하게 가진 단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지들은 대부분 누가 건설을 하느냐? 서울에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면 가격, 상품, 입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핵심은 지금은 서울 대형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와 지방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이 분양 실적의 차이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부산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들, 건설사들 중에서 부산 건설사들이 특히나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 같으면은 건설을 할 때 100명이 살던 주택들을 헐어가지고
150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걸 지어서 이제 비용을 충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치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네, 정비 네, 사업인데 네, 네. 이러한 정비 사업이 대도시의 주택 공급의 주요 수단이 되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사업 환경이 분명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4, 5층의 저층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사업 단지 대상지가 되었다면은 지금은 사업 대상지가 15층의 중층 이상으로 늘어났고 또 2020년에 사전 타당성 검토로 해서 지정된 곳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대수와 신축으로 새롭게 공급되는 세대수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일반 공급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정비 사업들이 예전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그동안 누렸던 조합원의 혜택이라든지 분양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 요인은 줄었던 반면에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들이 더 많이 증대됐다라는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재개발, 재건축이라 해서 그 정비 사업 구역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따지지 않고 투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 시장이 이제 어려우니까 부산 기업들도 부산을 떠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산시가 그동안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누가 와도 어렵다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기업이 떠난다는 측면에서의 많은 비난을 아마 부산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 부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대도시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중에서 청년들이 우리 부산을 이탈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소멸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부산시 역시 이런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기존의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부산시에서 하는 모든 행동, 어떤 정책의 목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거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부산의 모습이 노인과 바다, 아파트만 남는 도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젊은 청년들이 서울을 떠난 것도 맞고 아까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누가 와도 어렵다,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는 이제 비관론적인 시선은 조금 이제 거둬들이고 그래도 누군가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더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뭐 교수님들, 그다음에 정치인들, 또 언론인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이제 다 모여가지고 회의들 좀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지금? 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2024년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오피스 공실률이 18%가 넘습니다. 전국 대비 평균 대비해서도 2배가 넘는 수치이고요.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 역시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실에 대한 문제에서의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본다면은 이러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각 상권이나 지역별에 대한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갖추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나 다른 상권에서는 향유할 수 없는 그 지역만의 뭐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측면을 가미하여서 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면은 그런 특정 목적을 가진 방문객의 유인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특정 상권이 뭔가가 잘 된다 하면은 그 상권에 대한 프레임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연쇄적으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차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오히려 상권에 대한 악화를 좀 더 가속하게 만들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조금 임대료 책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미분양 해소 방안.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맥락이 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미분양도 어떻게 보면 건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상업 시설에 좀 연관시켜 보면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제 혜택을 줘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건설회사의 자구책을 가지고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자영업자들 위한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겠죠. 이게 그러면 직접적으로 뭐 돈을 준다,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한테 혜택을 준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런 해결 방안을 가지고 하나씩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일회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영원히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권 지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상업시설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광범위한 노력들도 분명히 동반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 좀 어렵지만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아파트 수요가 없죠. 네. 그런데 건설업계가 살아남고 지속하려면은 또 아파트를 비롯해서 뭔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런 인구 감소와 함께 건설업계의 공존은 굉장히 힘든 문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동산 경제학 이론에는 필터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고소득층이 그 주택으로 이전을 하고, 그 하위에 있는 중산층, 하위층이 그 고소득층에 살았던 양질의 주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모든 계층이 좀 더 주거에 대한 질이 향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신규의 양질에 대한 주택 공급은 지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3년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은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주택이 약 60% 가까이 됩니다. 즉 이러한 노후화된 주택 대비해서의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고요. 또한 1, 2인 가구에 대한 증대로 인해서 그동안 3인 이상의 가구가 지금 이미 50%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5세 인구에 대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좀 더 노인에 대한 문제보다는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인 친화형 주거 모델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경제 환경에 대한 변화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지속적인 건설에 대한 주택들이 아파트가 아닌 좀 더 다양한 유형으로 해서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면은 좀 더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회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 사업에 집중을 했었죠. 왜냐하면 수익성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했는데, 주택이 사실은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엄청난 숫자가 필요한 시대는 지났죠. 예, 그러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업 다변화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어떤 역량들을 키워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 분명히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또 정부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정부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 또 기업에서도 아파트 말고 할 수 있는 것들, SOC 사업이라든지 기반 사업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건설사에서는 건설사 나름대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우고 업무 영역을 키워야 될 거고요. 정부에서도 이 건설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 개선을 통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건설업종도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부산 지역의 다양한 현안 관련 토론해 봅니다. 부산시의회 서전 의원, 송호연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기장 반난 추리 화재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시뻘건 불꽃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하늘을 뒤덮습니다. 소방 헬기가 공중에서 구명 로프를 내려 옥상에 대피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전체 건물 3개 동 가운데 B동 1개 동 1층에서 불이 났는데, 여기서 시작된 불이 연결 공간을 통해 다른 동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 불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숨진 작업자 대부분은 맨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1층 공사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반얀트리 호텔 공사 현장 화재로 숨진 6명의 노동자들. 이들의 사망 원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들이 일하고 있던 현장엔 가연성 자재가 곳곳에 쌓여 있어 화재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 40여 곳에 841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공사는 작년 11월까지였던 책임 준공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 오는 5월 개관을 앞두고 급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장에서 대피한 한 작업자는 용접 작업 과정에서 화재에 대비한 필수 교육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교육은 못 받았죠. 연습 한 번만 했더라면 그 충분히 볼. 이미 준공된 건물이라 모든 설비가 정상 작동했어야 하지만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역시 확실하지 않고 초고급 호텔이라는 점이 무색하게 자동 화재 신고 장치가 없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반얀트리 하면은 세계적인 그 호텔 리조트 체인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 부산에 세워진 거 뭐 어떤 곳입니까? 예, 여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반얀트리 하면은 이제 최고급 리조트로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지금 2022년에 착공을 해서 지난 11월 달에 이미 사용 승인을 받고 마지막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올해 이제 5월 달에 개장을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좀 개장이 연기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생기는 호텔은 지금 총 4만 제곱미터 규모의 객실이 총 199개 객실, 최고급 리조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 화재 사고로 6분이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고 지금 반얀트리 호텔 자체에 대한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또 이제 손상될 그런 우려가 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이제 작업장 안전 관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오픈 직전에 이런 화재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2014년 12월에 사용 승인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결국 준공이라는 의미와도 같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설계에 대한 부분이나 또 관련법에 대한 부분이 모두 준수되었다라는 가정하에 바로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증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하고 이 화재 상황에서 인재로 보이는 부분과 안전 관리에 대한 미흡으로 보이는 지점들이 좀 나오면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되짚어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화재 대피 훈련이나 또 화재 감시자가 없었다고 하던데요. 화재 감시자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지금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었다는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화재 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대 규모의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필수적입니다. 네. 자동 화재 속보 설비라는 것은 이제 화재나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관할 소방서에 통보가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비상 설비인데 이러한 설비들이 없었던 것들이 이 화재를 더 키운 그런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일용직 노동자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건설이나 시공에서 반복되는 이런 재하도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 하청업체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하청업체들 중에서는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40여 개의 업체들이 있다 보니 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도 있는데 이번에 또 사고가 나서 참사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또 다른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미가입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에 대한 이제 처분은 또 이루어지긴 하겠지만요. 반드시 근로자를 위해서 사업장들은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항상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 재하도급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건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주체들을 보면 원청과 이제 하청 그리고 시행사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눌 수가 있는데 원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삼정기업의 안전관리라든지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 소재를 원청에 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청업체들에 대한 그 책임은 실질적인 이제 작업장 관리를 하청업체들이 꼼꼼히 했는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공사가 5월 달에 이제 개장을 앞두고
지금 이 작업장을 서둘러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터진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시행사가 이 시공사에 대해서 공사 마감 기간을 압박한 부분들이 또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체가 누구냐에 그런 공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은 아무래도 화재에 좀 취약하잖아요. 그 전에 예들을 보면은 매년 어느 정도 지금 있어 왔습니까? 예, 최근 5년간 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은 총 2,700건. 2,700건. 2,732건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는 46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년 한 550건 정도 이렇게 나오는 사고 중에서도 사망자가 작년에는 발생을 안 했는데 올해 유독 이런 사망자들이 발생하는 큰 사고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에 대한 저희가 대비책들을 좀 앞으로 좀 우선해서 세우고 또 그걸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 국가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 그 국회 예산 과정에서 이런 저 재난안전 예비비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최근 인근 남구와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1995년 남구에서 분리돼 수영구가 탄생했지만 인구 감소세에 접어든 만큼 장기적으로 재통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정의 효율성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영역에서 연구가 먼저 선행되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다른 구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10년간 강서구 등 4개 지자체를 제외하면 모두 인구가 수천에서 수만 명씩 감소했습니다. 특히 원도심 4개 구는 다 합해도 33만 명에 불과해 해운대, 부산 진구 1개구보다도 인구가 적습니다. 현행 체제가 계속된다면 자치구별 경쟁력은 떨어지고 행정의 비효율도 더 커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각 구마다 개별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고 통합에 따르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재정적인 확대 행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정부도 올 초 비수도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통폐합안을 제시했습니다. 2052년 청년 58%가 수도권에 살고 지역 인구는 25% 줄어들 거란 전망 속에 광역 시도뿐 아니라 시와 군 등 기초자치단체 통폐합으로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자원을 집중화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내용은 다시 각 지자체들 몫으로 넘겼습니다. 자치구 간 통합, 이게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요. 수영구가 제안한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과 같은 그런 개념이 이제 구로 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구에서 이제 제안을 한 내용이고요. 수영구와 남구를 이제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UN 특별구, 금융 특별구 이렇게 좀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특별구로도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구 같은 경우에서는 광안리라는 바다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영과 남구가 합쳐지면서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수혜를 얻고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도 좀 대응을 하면서 재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좀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인구 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수영구하고 남구의 인구 감소 추이 좀 살펴봐 주시죠. 1995년도에 최초에 이제 수영구가 남구에서 나오는 당시에 남구의 인구는 지금 32만 명 정도였고 수영구는 20만 2천 명 정도, 그 정도 인구였는데 지금 현재는 남구가 25만 4천 명. 그리고 수영구는 지금 17만 2천 명 정도로 지금 남구는 한 20% 정도 지금 인구가 준 거고 수영구는 지금 한 15% 정도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감소한 추세입니다. 반면에 공무원 수는 지금 그 당시에 남구는 720명에서 현재 878명으로 그리고 저 수영구는 578명에서
670명으로 이렇게 저 공무원 수는 크게 또 이제 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 그리고 그 인구 감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통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가지고 내세우고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의 감소만이 통합의 이유는 아닐 것 같고요. 또 이제 통합을 할 경우에 우려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통합이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적으로 좀 큰 규모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 자체도 큰 단위로 한 구에 이제 몰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좀 쪼개져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하나로 합쳐져서 보다 개발의 범위에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과 구별로의 경쟁력이 보다 더 강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좀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고 싶은 구는 계속해서 더 좋아지게 되고 또 매력도가 좀 낮은 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낙후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균형을 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보다 좀 효율적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2017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원도심 통합에 대해서 부산시가 이제 좀 추진을 해보려고 했었고 여론 자체도 긍정적이었지만 여러 이해관계, 즉 정치권과의 소통에서의 좀 한계가 있어서 좀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통합에 필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인구는 감소됐지만 그 연령은 지금 노령화가 지금 빨리 진행되고 그렇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이제 복지나 이런 업무들이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그 원도심, 중구, 서구, 동구 그리고 영도구까지 이게 4구를 통합을 하려고 부산시에서 진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주민들의 반대.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 각 구의 정체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들을 또 살리면서 잡음 없이 추진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론화가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한 이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지금 계획돼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 초에 지역별 폐합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여기에 기초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예, 지금 그 각 초광역권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구 그리고 동까지 행안부 소속의 이제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개편 자문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개편 공고안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앞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기관들 그리고 지자체 구조들을 보면 그동안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계획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인구 감소가 저희가 심각해질 거라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지자체들에서 또 계획을 하고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계획이 우선적으로 또 이제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이제 통합적인 계획이 함께 따라줘야지 가능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추진 어떻게 보세요? 구군이 통합이 되려면 사실은 실질적인 문제들이 충돌할 수는 있습니다. 학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나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과 또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각 구에서 좀 통합에 대한 의견을 함께하는 구라면 좀 나누어서 시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공론화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원전 내 폐연료봉 보관 수조가 포화하면 부진의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시설 용량에 대해서는 야당안이 관철돼 최초 설계 수명만큼만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로 원전 부지의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지역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을 영구적인 핵 폐기장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지금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도 똑같은. 시민단체들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순히 그 방패장 시설의 그 인근 주민만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공유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준위 방패장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이제 여기에
그 방패장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저장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2016년부터 논의가 됐지만 지금 9년째 지금 그 통과가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 산자위 이제 소위를 통과한 거죠. 소위를 통과해서 앞으로 이제 본회의 절차가 또 남아 있고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지금 원전에 있는 부지 내 그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임시 저장 시설이 지금 다수의 원전에서 보면은 앞으로 많아야 이제 8년 내에 이제 여기에 꽉 찰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임시 저장 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저장해야 되는 방사능 폐기물들이 저장 시설이 필요하지만 지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방사능 폐기장 건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2050년이 되어야지 완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시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산자위 소위에서 논의가 됐고 야당 안으로 지금 통과가 지금 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우선 공통적인 이 법안의 핵심 목표라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설치를 하고 2060년까지는 영구 처분장을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법안의 핵심 목표이기는 합니다. 여야에서의 관점 차이는 원전을 유지를 할 것이냐 탈원전 기조이냐의 그 차이였고요.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량을 통해서 이 저장 시설에 대한 기간도 연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안이었다면 야당 같은 경우에서는 최초 이 원전의 설계 수명까지에 대한 저장 시설을 이제 강조를 좀 하면서 원전 건식 저장 용량 자체를 늘릴 수 없도록 하는 그 안이 이번에 관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원전의 설계 수명까지만 이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의 기간이 좀 넘어가게 되면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지점은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만 우선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이렇게 법안이 마련이 됐고 이 처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런 통과가 가지고 있는 우려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일단 먼저 이제 방패장을 만드는 이제 법이 통과된 법적 근거는 생겼지만 이 방패장을 만드는데 시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대상 부지 선정도 지금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생기는 방사물 폐기물은 지금 현재 원전 내부에 있는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리 원전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 시민들이 그런 방사물 폐기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환경단체와 이제 인근 주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지금 제기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방사선 폐기물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된 부분들에 이제 앞으로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방사물 폐기물 이제 방패장이 들어서는 거에 대한 이제 부지 선정할 때도 지금 지난 이제 경주에서 중저단위 이제 방사물 폐기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부지 선정하는데 한 17년이 걸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물맥은 뭐 고준인데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런 그 부분들이 지금 시일이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동안은 또 이제 원전이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관련 주민들에 대한 이제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어가지고 좀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위원회 통과되었고 앞으로 남은 과정이 뭡니까? 네, 뭐 이제는 그 시행을 위해서 미리 정부 부처가 좀 준비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게 지금 법안 자체는 이미 산자위와 산중위 전체회의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은 상황인 만큼 정부 부처에서 이 방패장에 대한 부지 선정에 대한 기준을 보다 좀 면밀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론화와 시민 설득을 위한 그런 지원 혜택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분명히 명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부지 선정과 공론화를 위한 준비와 함께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서 보다 좀 일사천리로 일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미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너지 3법과 함께 이 충분한 준비와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정부에 신청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11.7km 구간 중
부산역에서 부산진역까지 2.8km 구간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1조 8천억 원이 투입돼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부산시는 이번 선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구포 가야 구간은 올해 말로 예정된 정부 철도 지하화 종합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부산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부산 예술인의 지난해 연평균 소득은 1,47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명 중 1명은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말리아와 아덴만 해역에서 최근 1년 사이에 해적 활동이 8배가량 급증하면서 부산을 비롯한 국내 해운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 선사들과 해운업계는 해당 노선을 오가는 선박의 방탄시설 보강과 회피항로 설정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패장법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원전을 낀 부산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부산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 집계 결과 학령 인구 감소로 부산에서 올해 신입생 10명 미만 초등학교가 29곳에 이르고 신입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도 3년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생 10명 미만 초등학교는 지난 2021년 16곳에서 최근 4년 사이에만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같은 기간 과밀학급은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봄의 전령 매화가 최근 부산에서도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결국 봄은 옵니다. 계엄, 탄핵 전국에 최근 잇따른 대형 사고까지 움츠려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봄이 오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3월 첫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